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남이거 따라와! 예, 이건입니다. 자, 오늘 CPI 그동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경계도가 좀 낮아지면서 오늘 시장은 좀 확실히 좀 기지개를 폈습니다. 다행스럽고 다행히 빨간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CPI를 잘 소화해주면서 무사히 지나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수익으로 가는 길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네. 또 길은 또 있거든요. 그럼요. 예, 같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길 저희 꼭 붙잡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의 빨간불 이 두 분과 함께 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50명 가까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도 한강님 그리고 박준동님. 야, 준동님은 일찍도 오셨군요. 네,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보고 계신다. 와, 굉장히 운동 좋죠. 좋습니다. 운동 잘 안 하죠. 아유, 안 합니다. 자, 운동해주면서 보시는 분도 네. 계시고 우리 희정님께서는 낮에도 계셨었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께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받아놓은 종목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나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오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람 하면 생각나는 종목 CS 윈드입니다.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동안. 그쵸. 네, 안 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74,000원에 20%를 사셨는데 오늘 4.7% 올랐지만 그래도 손실입니다. 20% 가깝게 손실이 나고 있는 CS 윈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높은 구간에 사셨군요. 우리 네. 0611님께서 풍력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8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구간에 사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56,0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장기로 보유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CS 윈드 배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병훈 전문가부터 이 CS 윈드와 관련해서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글로벌 폭력 타워 1등 기업. 네, 1등 기업이다. 튼튼합니다. 자, 우리 김지훈 네. 대표님은요? 네, 모멘텀을 잃은 풍력. 되게 뭔가 오늘 분위기가 키워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최병훈 전문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각 국가 대표 어떤 폭력 타워 기업인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이제 시작하고 유럽 동남아, 네. 중국에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 보니까 한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되고,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15%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각 브랜드 국가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GM이라든지 과거에 도요타 그러면 한 10% 정도 내외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비교하니까 8%에서 12% 사이.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한 12% 갖고 있다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력 타고 쪽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더 앞서갈 걸 보여요.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특히 뭐 미국도 공장을 계속 이제 지을 계획이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풍력 쪽에 관심이 있으면 CS 윈드를 옛날부터 그러거든요. 네. 다른 소형주들은 실적을 못 내거든요. 늘 테마적인데 이것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하부 구조물 쪽하고 타워 이쪽이 이제 해상 풍력은 이제 밑에 바닷속에 바다에 하부 구조물이 심하죠.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또 타워하고 맞아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자재인데 이 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제 공사 지연돼서
한 3조 가까이 손실을 처리한다고 막 그러죠. 그렇죠. 미국 풍력 기업 1등 미국 기업이 네. 그 정도로 막 한 3조 손실 처리한다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시장에. 그렇죠. 아니면 시장 아예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뭐 최근에 한 30% 빠졌으니까 8월부터 이 건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풍력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해상 풍력이 가장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해상 풍력 단지로 많이 하니까 우리는 해상 풍력을 하려면 삼면이 바다지만 사실은 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조건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풍력은 성장하기가 태양광도 쉽지 않거든요. 늘 계획은 잡아놨다가 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획이 워낙 바이든 정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쪽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예상대로 된다면 충분히 좋은 건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 많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원래 영업이 500억인데 이하로 이렇게 나오다 1,000억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바람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0만 8천까지 갔으니까 시가총액 4조 5천억 정도 갔으면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45배나 갔으니까 바이오처럼 많이 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실적이 급락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을 안 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오스테드 쪽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나왔던 것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약간 흔들어 놓은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의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에 대한 내용 들어봤고요. 이번에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좀 반대예요.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다 맞거든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업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기술력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기술력도 엄청나고 글로벌로 굉장히 다각화해서 진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 풍력 관련된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만 원대 한번 이미 시세를 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추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 물론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말씀 주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 오스테드 덴마크 거기가 1등인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골고루 다 섞여 있거든요. 품질 문제, 납기 문제, 뭐 가격 문제, 기자재, 원자재 문제가 다 골고루 다 섞여서 그래서 사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때 기자재를 공급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기자재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기자재가 이슈가 부각될수록 CS-윈드 같은 뭐 말씀 주신 대로 15% 넘는 점유율의 글로벌 1등에서 그러니까 부각은 받는데 네. 그러려면 이 회사가 CS-윈드가 먼저 부각받기 전에 오스테드나 지멘스 가멘사나 GE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글로벌 업체들 보면 굉장히 베스타스 포함해가지고 네.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번은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럼 고물가 고금리로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물론 유가가 올라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한테 굉장히 수혜인데 네. 저는 유가가 막 크게 막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박스권 정도 수준이지 뭐 100불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이슈로 신재생이 반짝하는 것도 그렇게 기간이 오래 지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강력한 모멘텀을 지금 완전히 좀 잃은 상태여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뭐 압도적인 기업이고 사실 풍력에 투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CS-윈드를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 풍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신재생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워낙에 좀 부진한 상황이고 특히나 풍력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오스테드라든지 글로벌 풍력 산업에 대한 이 경고 시그널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한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 성장하려면 다양하게 기반이 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갖추기 전에 성장할 거다 하면서 이 산업이 도입될 거다 하는데 그럼 도입이 되려면 확실하게 대중화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 해상 풍력을 저렇게 하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저는 풍력과 태양광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거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인가, 2010년도 전 10년도 돼도 그때도 막 이제 우리 오시아에도 막 있고 이렇게 태양광 좀 그쵸.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네. 실제로 하면 대중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만든 데서 전지판을 하더라도 놓을 데가 없거든요. 산을 깎아 살 수도 없고 아파트로 사니까 그럼 미국 같으면 주택이네 갈 수도 있는데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 효율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 면이 있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입구 쪽에 쭉 이렇게 타워를 해놓으면 예. 미관상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실제로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저 오이도 같은데 네. 대부도 이런 데 가면 있잖아 타워 두 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만 이제. 있어요, 그냥. 네. 해안가에 막 타오면 쫙 서인다고 그 발전소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계획을 미국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이 없어서 지금 뭐 못한다 이럴 것도 있지만 공급 차질이 뭐 여러 가지 원자재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가격도 올라간 상태고 경기가 또 침체가 되면 네. 돈을 미리 들여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 네.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럼 시골에다 네. 태양광 전지판을 쫙 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하면 그걸로 다 쓸 수는 있어요 물론. 네. 그런데 돈이 경기가 나쁠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당장 목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빼고는 나머지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경기 부진하는데 굳이 이쪽 산업을 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업황 개선이 안 되고 태양광은 아직도 대중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풍력 해상 풍력도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항상 테마처럼 올라간 팔아야 저희들도 계속 이 시간에 7만 원대는 계속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사가지고 8월에 샀는데 급락했으니까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밑에서 사서 한 4만 5만 사가지고 더블 갔을 때 팔고 나와야지 위에서 몰려서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신이 없잖아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한번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상반기도 잘 나왔고 그래서 내년까지 미국에 계획한 게 있으니까 공장을 짓고 있어서 뭐 당연히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 나오면 다시 또 전고점을 사선고점 10만 8천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때 나오든지 장기로 아니면 반등할 때 기술적 반등할 때 7만 대 가면 그냥 팔고 뭐 본전 근처니까 팔고 나와서 다른 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네, 저는 체크해 주세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을 보시면 과거에 21년도 이 고점 10만 8천 원 갔다가 지금 이 고점 못 뚫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2021년도 그 실적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1,000억 영업이익에 작년에는 500대 이익이니까 그래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적은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경기 쪽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보면 상당히 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7만 2천 원부터 시작해서 7만 5천 원 이렇게 사이. 그럼 여기가 대다수 사서 물린 단가가 여기거든요. 그 얘기는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사면 이제 내려 더 붕괴되면 거기에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는 이걸 뚫으려면 거래가 많이 실려야 되고 뭔가 모멘텀이 커야 되거든요. 저는 당분간 그런 모멘텀이 큰 거 없을 거로 보여서 7만 2천 원 목표가 팔고요. 네. 손절가도 최근에 저 끝점을 깨면 안 되니까 5만 5천 원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김지훈 대표께는 아까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정치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이쪽 밀어붙이니까 좋은데 지금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언급이 나와서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트렌드 자체가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올해 좀 중단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 포지션 CS 윈드 측면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럽 포지션이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신재생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타격은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샀을 때 싸게 사지 않았거든요. 베스타즈 공장을. 네네. 근데 비싸게 주고 산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흑자 전환 지금 미국 산 것도 있고 유럽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블라트도 지금 내년까지는 적자거든요. 네. 매출 규모는 뭐 7천억, 9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 지금 사실은 IRA 관련돼서 CS 윈드도 당연히 수혜를 받거든요. 2분기 때 한 280억 정도 이제 2차 전지만 IRA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풍력 관련돼서도 미국에 공장에 있으면 수혜를 받거든요. 보조금 받는 네, 거죠. 보조금 받는 예. 거. 그것도 만약에 뭐 일부라도 수정에 그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그러네요. 바로 현금으로 꽂히는 건데 네. 거에도 실적에도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멘텀을 이런 풍력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투자 의견과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십시오. 일단 손절가는 뭐 짧게 지금 56,000원이 바닥인데 56,000원이 깨지면은 뭐 완전히 저는 지금도 사실 추세가 이탈된 상태라고 보는데 네. 예, 이미 지금 손실이 크셔가지고 74,000원 일단 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신 가격이 74,000원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 가격대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뭐 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은 아니더라고 한 3, 4%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버텨보시고 근데 74,000원을 뭐 강하게 돌파해서 8만원, 9만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56,0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풍력과 관련해서 CS 윈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키워드는 달랐지만 약간 네. 이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오셨으면 하는 것은 공통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와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 둘 다 보유. 우선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72,000원에 손절가 55,000원, 그리고 모멘텀을 잃은 풍력, 김지훈 대표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손실 없이 74,000원 매수가에서 나오자는 내용이고요. 손절가는 5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이거든요.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들어갈게요. 네. 운동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우리 박준동님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사이언스를 올려주셨는데요.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33,000. 오늘 매수하셨다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33,730원에 15%의 매수를 하셨고, 네. 그리고 오늘 한 4.3%, 최근에 한 8월 말에 한번 바닥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앞으로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4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한미 사이언스 좀 살아납니까? 제가 한미약품을 이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쵸. 28만 원 정도에 34만 원 갔다가 지금 8월 초에 갔다 잘 못 가 한미약품도 그런데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한 지주사니까 예. 한미약품에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나마 조금 더 만약 전체 이 바이오 쪽 막 테마가 막 불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좀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 한미약품이 조금 더 모양은 더 좋고요. 오늘 상승은 비슷한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바이오가. 근데 이제 바이오에 이제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약품이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애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암 관련된 시장만큼 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보다는 좀 더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 목표가는 최근 들어 8월 9일 날 42,200원 최고가였는데요. 네. 당연히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잠깐 올렸다가 이제 그걸 착실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돌파하게 되거든요. 네. 사상 최고가인 장경 25년도 이 사상 최고가는
이때는 아직은 돌파는 못할 걸 보이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바이오 전체 항암 관련된 뭐 간염, 간암부터 폐암부터 각종 암 관련된 기술 수출을 많이 해서 네. 했었고요. 비만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워낙 기술이 비만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게 주가가 이제 다시 튀서 올라간다면 비만 관련된 게 좀 뭔가 모멘텀 나오고 네.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해준다든지 그래 되면 쉽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서 한 50%는 기본 정도로 100% 보고 가는 1년 정도 네.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왜 과거에도 제약 바이오주는 항상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반타작 이상은 빠지거든. 빠지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안 가다가 3년 안에 거의 한 번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회복해.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괜찮은 걸 알고 있으면 내용을 잘 알면 많이 빠졌을 때 한 2, 3년 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거의 100% 기본 먹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지금 이제 70, 80대 어르신들 되신 분들 중에 얼마 한 1, 2억도 안 사가지고 수십억의 재산을 이룬 주식이 있어.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많거든요. 과거에 제약을 20년 대 30 사가지고 봤더니 1억씩 샀는데 20, 30억 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10배는 갔으니까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좀 사놓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보유 장기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100%는 갈 수가 있으니까 네. 한 5, 6만 원은 충분히 가는데 저는 목표가는 6만 8천 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 목표가 드리고요. 68,000원. 네, 단기적으로는 이 4만 2천 원을 돌파하는 기준으로 보면 3만 8천 정도까지는 한번 갖다 내려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굳이 손절가는 잡을 필요 없는 네, 지금 거네요? 바닥에 있는 손절은 굳이 없는데 그래도 손절가는 잡아드려야 되겠죠. 네. 손절가는 3만 2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무조건 간다라는 좀 관점이시네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장기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우선은 단기는 참고하시면서 38,000원, 장기 68,000원, 손절가도 참고하십시오. 3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김창현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덕산테코피아 진단합니다. 네. 21,800원 매수가 비중 8%세요. 많이 내려와 있죠. 21,800원이면 또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셨습니다. 올해 고가가 25,000원이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을 또 계속 낮춰가고 있어요. 오늘 14,300원까지 내려왔는데 시청자님께서는 기다리면 조금 회복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대표님께서는 덕산테코피아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하고 계세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깝긴 한데 네. 지금 시가총액 2,6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매출 1,000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 지금 자회사 이제 덕산 일렉트라한테 뭐 과거에도 6월 달에도 500억 넘게 지금 그 대여를 하고 나서 또 지금 650억 정도로 추가적으로 지금 또 9월 달에 지금 9월 13일 날 공시가 또 나왔거든요. 네, 650억. 네네. 650억. 509억. 650억 채무 보증하고 나서 509억 담보 제공이 또 나왔거든요. 1,100억 넘게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현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지금 그렇게 제공을 해도 사실은 그 본 회사,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보증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건데 네. 지금 분기에 이익 났다 적자 났다가 1,100억에 지금 이익 최고 잘 나왔을 때가 뭐 한 150억 정도고 지금 작년 같은 92억으로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적자 2분기에 이익 나는데 9억 정도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보면은 100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상반기 하반기 아무리 좋아도 한 50억 정도 이익 예상하는데 지금 이미 1,100억 정도를 지금 빚으로 지금 보증 무선 뭐 덕산 일렉트라 가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첨가제 전해액 쪽을 한다고 해도 사실 첨가제 전해액이 그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가장 지금 첨가제 대표적인 뭐 첨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가 어려운 거는 업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LFP로 가면 특수 리튬염이 주목을 받는데 덕산테코피아가 하는 거는 일반 리튬염이지 특수 리튬염은 또 아니거든요. 특수 리튬염 지금 하는 데는 1,000보 정도밖에 없는데 그 특수 리튬염조차도
기본적인 원자재, 육부라 인산 리튬이 지금 좀처럼 가격을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양극재 빠지는 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 리튬염에 들어간 육부라 인산 리튬이 지금 거의 80% 뭐 90%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서 그게 지금 아무리 재고를 줄여도 지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지금 박살난 상황인데 지금 2차전지 이 자회사가 덕산 일렉트레가 2차전지 그 첨가제 전에 가는 자회사거든요. 예, 그걸 지금 키우려고 지금 계속 여기다 돈을 때려박고 있는데 그러려면 덕산 테코피아가 작업열이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 덕산 테코피아의 두 가지거든요. 반도체 소재 쪽하고 OLED 소재인데 네. 반도체 소재 쪽도 매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OLED 소재 쪽은 지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반도체 소재 쪽에 매출이나 이익을 커버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 모든 심지어 주도주로 움직였던 2차전지조차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뭐 좋게 얘기하면 2차전지도 걸쳐있고 반도체도 걸쳐있고 OLED도 걸쳐있는데 양수겸장 느낌? 그중에 뭐 회사 입장에서 미안한 얘기 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느낌. 네, 이도저도 아닌. 네. 그렇다고 반도체 쪽에서 뭐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OLED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기 실적이 저렇게 깨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OLED 모멘텀을 받아서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OLED 관련돼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돼서 가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금 가는 놈만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예. 지금 일단은 1차 저항 가격대가 저는 한 16,300원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16,300원대를 가면 일부 정리를 하고 뭐 8%니까 절반 이상 정리하고 또 16,300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18,000원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저는 다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저가라고 해도 네. 사실 상대적인 이 확률 측면에서 이게 추가 더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수익 내자. 네네네. 네. 덕산 테코피아는 저희 조금씩 손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6,300원과 18,000원 기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귀숙님께서 원익 IPS 올려주셨는데 이분 네. 이거 4년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오. 이 4년 때, 그러니까 2021년으로 한번 4년 정도가 2019년 정도까지 가요. 예. 4년이면 그 사이에 수익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놓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 34,800원이고 20%인데 계속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제야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네.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다른 그래요? 반도체로 갈아타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이제 원익 IPS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요. 예, 바로 저쪽입니다. 4년의 기록을 좀 다 보는 것 같은데 낮진 않네요. 4년의 기록 아닙니까? 요 정도. 예. 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갖고 계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 종목을 사고 싶으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반도체 업황은 경기를 민감하게 타기 때문에 맞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때 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안 좋았다가 네. 경기가 바닥이고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다 적자가 나 있어 그러면 네. 안 좋거든 적자라든지 안 좋을 때 그때 주식을 내가 사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 경기가 좋을 때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락했을 때 주로 뭐 반타작 정도 났을 때 사놓으면 거의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를 해야 그렇죠. 되는 그 거죠? 반대 매매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기를 모르는데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경기 관련주는. 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계속 21년도 좋았다가 지금 21년도 대다수 IT 쪽은 주가 고가였거든요. 그러면 21년도 정도에 하반기에 대다수 경기 정점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봄에까지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년도 다들 슈퍼 사이클을 할 때 제가 2023년도 정도 되면 반도체 디램 값이 반타작 날 거다. 예. 주가도 반타작 겁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 안 빠지니까 사람들이 거기
1월부터 2월, 3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21년도 여름의 지수가 고점이고 여름까지 계속 오히려 좋은 애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반타져 놨다가 지금 올라온 것은 특별한 종목씩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항상 시세를 보고 실적을 보고 사는 것은 반도체는 아니고 지금 적자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야 되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 지금 올해 주식이 반도체 가는 주식들은 전부 다 후공정 쪽이라든지 이렇게 AI, 생성 AI 때문에 그 특히 그런 쪽이고 뭐 PCB 쪽도 전체적으로 생성 AI 쪽에 테마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이 많이 갖고 전통적으로 장비 업체 이렇게 원익 IP에서는 삼성전자가 7.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준 기업이니까 엄청나게 좋으니까 주식 많이 갈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한 주식이 한 40개, 50 가까이 기업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승률이 그렇게 높은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아서. 그건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밴드 1차 밴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익 IP에서 정착용 장비를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정착용 장비예요. 정착을 한다는 것은 웨이퍼에다 정착하면 그 웨이퍼에 정착하니까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화학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러면 정착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공정이 이제 웨이퍼를 과금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한 게 뭐 업황이 좋아야만 이게 장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절반 정도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여기도 안 좋은 거죠.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좋을 일은 용인은 이쪽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국 이 회사는 계속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장기로. 공장을 계속 지으면 이 회사는 처음에 정착 장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앞으로 크겠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같이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등락이 심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4년 됐으니까 이제 본전 와서 몰타 본전 왔으니까 팔고 싶으면 지금 사야 되는데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쳤죠, 또 이미. 지금 요게 안 갔으니까 다른 거 잘 간 거, 예를 하나 마이크로는부터 시작 이런 거 많이 올라가는 저게 잘 가는 거죠. 그럼 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딱 살고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세를 보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주식 공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유를 해야 되고 연봉보다는 이제 반전하고 있잖아요. 내년 경기도 좀 나아진다, 올해 나아질 것 같고, 이건 또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이 종목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가니까 내년까지도 괜찮은 거 내년부터는 아주 좋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가 나올 걸로 보여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지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지난번 이쪽에서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제자리 온다고 제자리 왔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이제는 실적이 나빠도 큰 문제가 없다. 장비주는 실적 나쁠 때 사야 되니까 이제 내년부터 장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유를 하시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여기 7월 달에 9%는 올랐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빠진 건 실적이 적잖아요. 빠진 건데 지금 다시 오늘 또 7% 올랐잖아요. 오늘 반도체 좋으면서 그러면 이런 쪽도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저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7,000원까지 드릴 테니까 네. 그때까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더라도 이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여기까지는 가거든요. 47,000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린 걸 조금 더 기다려서 이때까지 보유를 하자. 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년 기다리네 그러면. 그래도 오늘 진단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걸 알고 있어야지 고점이 와도 팔지 더 가져갈지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우선은 보유 의견, 장기 투자 한 1년 보십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네. 목표가 47,000원입니다. 네, 윤기숙님께서 최병훈 전문가님 진단 감사해요. 4년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4년까지는 말고 딱 1년이면 우리 수익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예. 1년 안에 우리 해결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현경님이 남겨주신 에코프로 살펴볼게요. 예. 오늘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9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힘이 조금 약한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95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세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에코프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어떨까요?
이거 일단 말씀드리기가 너무 강성주주가 많으셔가지고 겁나는데 부담 좀 되시죠? 진짜 너무 부담돼요. 진짜 에코프로 보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만 보시니까 진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이분 95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뭐 엄청 싸게 사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싸게 사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계산을 다 해봤는데요. 네. 그냥 되게 심플하거든요. 일단 에코프로가 가진 핵심 4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극재를 생산한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건 이제 계산이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지분 가치가 45.6%니까 시가총액의 45.6%를 곱하시고 거기다가 할인율, 그러니까 지주사 할인율, 뭐 지주사 할인율을 왜 주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산이 2번 들어가요. 중복해서 들어가요. 더블 카운팅 되니까 당연히 할인율 주는 게 맞고요. 할인율은 아주 보수적으로 주면 50%를 주고요. 보통 30%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40%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40% 지분율 할인, 지분 가치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40% 할인하면 대략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내년, 내후년 안 땡기고요. 그냥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40% 할인 적용했을 때 한 5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만 5조 7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CNG의 지분 가치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지금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PER이 지금 에코프로 CNG는 비상장 회사니까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의 지금 PER이 성일하이텍은 45배, 네. 세비캠은 55배 받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잡으면 네, 되는 겁니다. 대충 평균 내면 한 50배. 47배인데 한 아. 45배 잡으시고 네. 요 회사가 에코프로 CNG가 뭐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연간 그래도 350억에서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 400억 영업이익 잡고 45배 PER 45배 곱하시면 한 1조 6천억 정도, 1조 8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분 가치 1조 8천. 이거는 에코프로 CNG는 할인율 줄 필요도 없고 이게 100%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1조 8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거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회사인데 요거 100%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26,000톤이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6,000톤 톤수 곱하기 환율 저는 1,250원을 잡았고요. 거기다가 톤당 뭐 이것도 말들이 많은데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연간 지금 그러니까 매년 이제 밸류데이 2차 전지 밸류데이를 하는데 굉장히 보수로 32,600불 정도를 잡았어요. 리튬 가격을.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4만 불로 계산했거든요. 보통 원래 수요와 공급에서 최소한 26년까지 5만 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과도하게 본다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평균 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만 불로 계산하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현재 그냥 23년도 가치가 한 톤당 4만 불에다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톤수 26,000톤 거기에 곱하면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2조 5천억 정도에다가 이제 PER 밸류를 약 한 30배. 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통 뭐 40배 줄 수도 있고 50배 줄 수도 있는데 30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30배 하면 한 7조 5천억 정도 밸류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걸 다 더하시면 5조에다가 2조에다가 7조에다 1.6조 더하시면 네, 한 15조. 10조, 15조. 네, 네. 15조 정도인데 지금 이거는 이 핵심 4개 자회사 외에 또 나머지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다 뺀고 요 자회사들의 23년 기준으로 15조니까 내년 내후년 땡기지 않고 그러면 네. 지금 에코프로 지금 시가총액 주가 빠져서 24조거든요. 그러면 큰 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합의 30% 정도 할증 정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할증을 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8천억대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가 다시 1조 4, 5천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뭐 진폭은 있겠지만 하반기에 아마 다시 에코프로 이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상장이 왜냐면 전구체를 이렇게 국산화 내재화하고 이 정도 생산 캐파 가지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산업계에서는 무조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다시 반짝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연간으로 지금 그 네이버 금융도 실적이 추정돼서 매출 한 11조에 연간 영업이익 체력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다시 지금 저항받은 가격대가 1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22만 원을 보고요. 네. 122만 원을 돌파하면 한번 150만 원까지 한 번 더 터치가 하지 않을까. 내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데 손절가는 뭐 짧게 잡아서 9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라갔는지 도대체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건지 네. 우리 에코프로로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올라간다고 합니다. 1차적인 목표가 122만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90만 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성주주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소 이 정도 계산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숫자로 그러면 증명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어또님께서 KB금융 올려주셨는데요. 45,000원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리고 15% 담으셨습니다. 45,000원이면 이게 언제죠? 한 7월? 중반 이때쯤 사신 이후로 쭉 되게 뭔가 안정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아주 또 최고가를 또 장중에 56,100원까지 찍어내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 샀네요. 예, 지금 흐름을 좀 끌고 올라갔던 건 기관이었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58,000 이상 가면 이익 실현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KB금융 5만 원대 계속 매도 의견을 줬었고 네. 처음에 과거에 이제 21년도 많이 올라갈 때도 그때도 58,000원의 목표가였는데 6만 원 얼마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가면 늘 갖다 내려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즉 외국인 우리 은행도 주로 60-70%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도 갖고 있네요. IMF 때 들어와가지고 네. 배당만 받아도 돈 다 본인 돈 찾아가고도 6-7% 정도 줬으니까 한 20년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률이 높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간 네. 주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주식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KB금융은 현재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살 때는 찬바람 불어가지고 11월에 사면 한두 달 기다리면 배당을 먹게 이런 생각하고 11월 때 사면 오히려 물리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사야 돼, 여름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배당도 본다고 생각하고 7월 때 사놓으면 12월 달까지 뭐 많이 올라가면 그냥 팔면 되죠. 배당 안 받고, 그죠? 네. 수익이 한 30% 이렇게 난다면. 그러니까, 올해 이 은행들도 대다수 7월 달에 샀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7월 7일 날. 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45,000 단가에 올해는 45,000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22년도 작년 가을에 배당을 사서 그럼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매수가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생각보다 매수가 45,000원 같으면 완전 바닥권에서 샀는데 그럼 바닥권에 샀으니까 그러네요. 항상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작년에 45,000 사고 여기 갔을 때 5만 원대가 6만 원 근처 갔으니까 그럼 팔고 나오고 또 다시 사고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은행주들은 나는 주식 아무것도 몰라, 그죠? 난 평생 은행 좀 한다면 많이 올라가. 이제 폭락했을 때 1년 동안 이제 사가지고 있으면 배당 주니까 5%는 기본 주니까 이것도 한 3,000원 정도 주니까 6만 원 3,000원 5%잖아요. 네. 그럼 4만 원짜리 사면 한 7%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이런 주식은 항상 4만 원 근처 오면 네. 사고 있으면 주로 한 50% 가까이 올라와요, 1년 동안. 그러면 팔든지 30% 팔든지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네. 또 팔고 아니면 뭐 선물로 매도 치든지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억 가지고도. 1억 가지고 배당 받으면 뭐 한 6%면 은행 이자보다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1억과 6%면 600만 원 배당 받고 네. 한 30%는 한 3천만 원 벌어서 늘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그죠? 전략을 개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맞아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늘 보세요.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월봉 차 연봉인데 항상 3만 5천 왔다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6만 5천. 안정적이죠. 그럼 기다렸던 저는 3만 5천 이하가 무조건 사놓는 거예요. 그죠? 패턴이 그럼 연봉보다 6만 원 가잖아요. 그죠? 그럼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쉬운 건데, 그죠? 이거를. 그래서 막 이제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제 5만 6천 와서 지금 사면 뭐 배당 좋다네. 막 신문 보니까 배당 은행주 산다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밑에 샀는데 지금 사가지고 배당 6% 올라가다가 또 3만 원대 가면 어떻게 해, 그죠? 늦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때다. 그래서 저는
5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6만 정도 내외입니다. 5만 8천 정도 가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은행주를 팔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뭐 요즘 뭐 40년 대출 특파는 잘 뭐 없어서 못 팔죠. 잘 나갔으니까. 네.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가 좀 당분간 되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안 살아나면 은행주도 같이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좋다면 물론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데 지금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내려갈 때 쉽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8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는 이익 실현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 실현가는 12평선 정도 보면 되니까 5만 5천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네. 네. 자, 지금 KB금융과 관련해서 목표가 5만 8천 원 주셨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5만 5천 원을 제시했으니까요. KB금융으로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어또님께서 네. KB주 금융시 올려주셨잖아요.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10년 됐어요라고. 이걸 KB금융을 지금 10년을 가지고 계신 건데 야. 자, 이제는 전략적으로 또 매도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가격 확인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효성중공업 체크할게요. 최혜숙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16만 7,454원에 비중 10%, 19만 원에서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셨고 10%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익 계속해서 좀 잘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조금 횡보를 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지 앞으로의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와 중기 모두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력기기 업황은 엄청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효성중공업 자체는 좋은데 1등 주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일단 효성중공업은 40% 넘게, 42%가 건설에서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네,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효성중공업의 건설 부분을 제외한 이쪽 전력기기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변압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유럽, 중동, 심지어 뭐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까지 지금 다 터지는 상황인데 북미 시장의 포지션이 낮아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북미가 40% 이상 되는데 예. 지금 북미에서 가장 큰 포텐이 터지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이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하긴 하는데 북미보단 유럽이랑 다른 이 아시아 쪽 포지션이 높고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주도주로 간 건 북미에서 포지션이 커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변압기나 이런 배정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년, 40년, 50년 텀으로 엄청 장기로 쓰는데 그게 완전 교체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효성중공업, 지금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다 수혜를 보는 게 네. 당연히 30년 전 거를 갈아엎으니까 가격도 당연히 비쌀 거고요. 수요 들어올 때가 그쵸. 확 들어오겠네. 네, 확 들어오는 건데 네, 네. 단납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 다 미만의 전력기기에 그 발주를 줬다면 이제는 뭐 1년 6개월에서 장기 2년 6개월로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25년, 26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지금 6개월짜리 단납기에서 지금 1년 반 이상의 장기 납기가 늘어나는 거는 회사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8%밖에 안 되는 이유는 건설에서 계속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고요. 마진 측면에서도 유럽보다는 북미에서 좀 더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데 북미 매출 포지션이 커지고는 약하니까. 있는데 네. 여전히 20%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25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20% 넘는 25% 가까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봐도 실적 성장만 봐도 최소한 뭐 저는 다시 한번 이 최고점 일봉상의 최고점 20만 8천 원인데 네. 20만 8천 원 뚫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옆으로 기는 이유는 지금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쪽이 과거에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이 수주나 이런 거는 좋은데 여기에 뭔가 또 모멘텀이 붙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모멘텀이 좀 약간 소강 국면이어서 그런 거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좀 단기보다는 좀 이거는 좀 중기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선은 일단 뭐 지금 16만 7천 원대 사셨는데
손절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손절선 잡아드리면 16만 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다시 19만 원 이상은 고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 가지고 더 계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길게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19만 5천 원 목표가입니다. 네. 자, 짧게 하나만 더 보고요. 네. 시멘트, 예, 쌍용 CN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 6,920원입니다. 이거 연 단위로 갖고 계신 겁니다. 15%의 비중. 보니까 요즘 좀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손실 안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6,900원이면 작년도 이제 5월달 요 쭉 빠질 때 계속 산 거죠. 한 번 딱 빠지니까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제가 계속 그럼 건자재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당연히 건자재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이 이미 21년도 고점 찍고 내려간다고 작년에 가격 빠졌다고 난리 나는데 나는 건설주를 산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안 맞죠, 앞뒤가. 원자재 시멘트가 없어서 막 레미콘 없어서 막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전체 시장이 침체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나만 1등도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안 좋을 때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딱 있었다면 건설주 건자재주를 작년부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건설주 다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죠? GS 뭐 현대 저런 거 조금 다 반타작 났어요. GS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았다, 부동산이 다시 좋아질 거다. 그러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한번 부동산은 침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6년 정도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이제 쌍용 레미콘이 우리 뭐 엄청난 1,500만 톤 정도 생산한 쌍용 레미콘의 대다수 매출인데 예. 그러면 레미콘을 팔아서 잘 남아야 되는데 원자재 석회부터 해서 자갈 모래부터 이런 게 다 비싸잖아요. 맞아요. 비싼데 부동산 침체되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을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늘더라도 워낙 마진이 적어버리니까 네. 이익이 적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이익이 상반기에 매출은 20%였는데 영업이익은 한 9% 주는 거예요. 마진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조금 뭐 나아지는 상황이니까 반전을 좀 하고 있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내는 거에 지금 시가총액 2조 8,468억인데 보면 2천억 정도 내면 이게 너무 비싼 거죠. 2천억 영업이 내서 뭐 14배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건설주가 너무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등시 6,100원에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5,3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목표가 6,100원, 손절가 5,3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을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 종목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뛰어오른 종목이 아. 하나 있거든요. 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